오염된 물, 지하수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요. 폐류나 셀러드에 있어서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예방법은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수액 치료 같은 걸 하고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요. 과일 채소도 수돗물에 철저히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제를 써서 살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로바이러스는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한 80도씨에서 잘 살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특징 예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잘 정리하세요. 자, 문제 68번은 미생물의 수분 활성도 크기인데요. 우리가 식품을 건조를 통해서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어디까지 건조시키면 수분 활성도가 줄어들어서 미생물이 생존이 불가능하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세균은 0.9에서 0.91.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제일 커야지만 세균이 자라는 거예요. 즉,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수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모가 0.70에서 0.80. 그리고 곰팡이는 0.65부터예요. 그래서 일반 세균, 효모, 곰팡이, 그리고 특별히 효모 중에서 고삼투 합성 효모는 0.6 이상이 되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를 0.6 아래로 맞추면 미생물은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6 근처에다가 하면은 좀 불안하니까 일반적으로 식품을 건조할 때는 0.4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요. 0.4나 0.5까지 떨어뜨려서 건조를 하게 되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스낵 같은 것들 보면 잘 안 썩죠.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낵 같은 것들은 0.4에서 0.5 사이에 이렇게 떨굽니다. 그리고 이 수치 어떤 게 수분 활성도 크냐 작으냐 이거 구별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숫자를 적으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애매할 경우는 이 순서대로 수분 활성도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큰지 순서를 쭉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69번은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대장균하고 대장균군이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할 때 대장균군을 먼저 본 다음에요, 대장균군을 가지고 대장균을 구별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군부터 볼게요. 대장균군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뭘 쓰냐면요, 유당배지법을 많이 써요. 유당배지법. 그래서 주로 대장균군은 유당을 배지로 했을 때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보면 저기 그 발효관 내에다가 두람간을 갖다 집어넣고요. 두람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두람간을 넣고서 유당 배지에서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대장균군이 있다면, 대장균군이 있으면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발생하게 돼 있어요. 가스가 발생돼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두랑관이고요. 두랑관에 가스가 차 있으면 대장균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장균군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서 유당배지법만 정확하게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대장균군이 있으면 그때 대장균 테스트를 하는데요. 대장균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거로 하냐면, 그때 하는 방법이 그람 염색을 하는 방법. 그람 염색을 통해서 대장균은 그람 음성이거든요. 그람 음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인빅 테스트를 써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인빅 테스트를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뭐가 나오는지 이걸 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인빅 테스트는
인빅 테스트 종류가 있어요. 인빅은 인돌 테스트라 메틸 레드 테스트, VP 테스트, 시트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대장균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균군은 유당 배지법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은 그람 염색을 시켜서 그람 음성이면 대장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인빅 테스트를 통해서 대장균인지 아닌지 보는데 인빅 테스트는 인돌을 가지고 인돌 테스트, 메틸레드 테스트, VP 테스트, 시트레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장균이다. 그리고 요걸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문제 70번은 수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멸균한 면봉 또는 면론을 통해서 점막 표면을 닦아가지고요. 세균이나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을 수화법이라고 그래요. 수화법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템플레이트 100을 이용해서 쓰는데요. 우리가 메시망 하듯이 여기도 수압을 하는데 아무데나 긁는 게 아니라 템플레이트 100이라는 걸 써서 가로 10cm, 세로 10cm 해가지고요. 100cm 자승되는 그 부위를 우리가 멸균한 면봉으로 긁어가지고 이 상태를 갖다가 ATP 측정기를 같은 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ATP 양을 측정함으로써 미생물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 문제도 보면 템플레이트 100이 뭐냐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템플레이트 100이란 그러면 수압을 할 때 사용하는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템플레이트 100은 가로 10, 세로 10cm에서 100cm 자승에 해당되는 크기를 표준으로 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템플레이트 100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수화법의 의미를 갖다가 많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1번 공중낙하균 검사인데요. 이게 햇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햇삽 작업장의 경우 청결구역하고 일반구역을 갖다 나누는데 그때 공중낙하균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해요. 공중낙하균이나 공중부유균 시험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공중낙하균 및 표면균을 검사하는데 이때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손이나 작업대 표면, 행주, 도마 이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템플레이트 100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저기다가 수압을 통해서 긁어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균이 몇 마리 있는지 아니면 저걸 갖다가 녹여서 플레이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샤라에다가 균이 몇 마리 있는지 콜로니 포밍 유닛이 몇 마리인지를 재는데 주로 표면 오염도를 갖다 측정할 때는요 1000CFU를 써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100을 썼을 때 1000CFU 이상 되면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면 오염도고 공중낙하균 검사할 때 표면 오염도의 기준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0CFU를 10 곱하기 10에 1010CFU 아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레이트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 공중낙하균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벽이나 바닥에서 30cm 떨어지고 15분 노출해야 돼요. 공중낙하균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걸 적으셔야 돼요. 벽이나 바닥에서 몇 cm 떨어지냐면 30cm 떨어지고요. 15분 노출해야 돼요. 15분 노출. 그래서 콜로니 수를 측정하는데 청결구역은 세균이 30마리 아래, 그다음에 대장균군은 음성이 돼야 되고요. 진균은 10마리 아래. 그렇죠? 그리고 일반구역은 세균이 100마리 아래, 대장균군은 음성이 돼야 되고요. 일반구역은 진균은 40마리 아래 됩니다. 40마리 아래. 그래서 그 기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요번에는 이 공중낙하균의 용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표준 오염도 나올 수 있고요. 측정하는 방법 나올 수 있고요. 템플레이트 100도 나왔었죠. 청결구역하고 일반구역을 구별하는 균수를 적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여기서 여러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2번인데요. 형기성 세균이 호기성에서 증식 못하는 이유를 적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이 잘 돼 있는데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고요. 형기성은 산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형기성 세균이 왜 호기성에서 증식이 못하냐 이렇게 되면요. 형기성 세균은 산소에서 발생되는 산소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증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하지 못하는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걸 적으시면 돼요. 형기성 세균은 호기성에서 왜 증식 못하냐? 만약에 하게 되면 산소 독성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면 증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생겨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장류 제품의 73번 문제인데 장류 제품에 쓰는 쌀코지 두 가지와 어떤 영양의 종국이 우수한지 우수한 품질의 그 특성을 쓰래요. 그 간장을 만들 때 쓰이는 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여러분들 균 이름 잘 알 거예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그래서 간장 만들 때 어떤 균 씁니까? 하는 게 코지라는 게 뭐냐면요. 쌀에다가 이 균을 간장 만드는 균을 갖다가 숫자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될 때 쌀에다가 이 균을 뿌려주면 이 균에서 이 쌀에서 이 균들이 왕창 자라가지고 자란 균을 갖다가 간장 만드는 발효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코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그리고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이렇게 두 가지 알아야 되고요. 뭐 어떤 게 우수한 품질이냐 하면 황록색을 띄어야 되고요. 독특한 향이 있어야 되고 단맛이 있고요. 나달이 단단해져야 되고 코지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포자가 가능한 많을 것. 포자가 많아야지 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품질 특성은 황록색을 띠고요. 향이 좋아야 되고 단맛이 있어야 되고 나달이 단단하고 포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74번 문제인데 L그루타민산을 발현하는 미생물 배웠죠? 코리네박테리움과 브레비박테리움 배웠죠? 그 다음에 아까 L그루타민 나트륨이 맛에 미치는 신맛과 쓴맛을 완화시키고 단맛에 감칠맛을 부여해서 자연 풍미를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단맛, 그쵸? 그래서 그리고 발효 시 페니실린을 넣어준 이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외우세요. 바이오틴 제한 없이 대량의 글루타민을 생산하게 된다. 만약에 페니실린을 넣어주지 않으면 바이오틴이 많이 생성이 돼서 세포막을 갖다가 막아줘요. 그래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세포 바깥으로 못 나오게 돼요. 못 나오게 돼서 페니실린을 넣어줘서 세포 내에 축적하지 않고 글루타민산을 갖다가 세포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5번은 이것도 빈출인데요. 식중독이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하고 자연독 식중독, 그다가 유해물질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형은 감염형이 뭐가 있냐? 그럼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이런 게 있고요. 독소형은 크로스보툴리늄, 황색포도당균, 바이러스형은 노로바이러스, 그렇죠? 자연독 식중독은 감자독, 그 다음에 동물성은 보고독, 곰팡이는 황변미독하고 아플라톡신, 유해물질은 고의 또는 오용으로 되는 경우 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하는 건 잔류농약, 식품가공 중에 생성되는 것은 벤젠이나 니트로사민, 조리 포장에 의한 중독은 비소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뭐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식품인증제도랑 식품위생법 이걸 갖다가 햇셉하고 식품공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종 마지막이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자, 문제 76번인데요. 식품의
식품을 제조하거나 뭐할 때 보면 항상 안전이, 물질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시돼요. 그래서 어떤 실무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식품 공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다 MSDS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MSDS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경고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MSDS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고요. 화학물질 하면 제재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랑 안전보존의 취급주의,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경고 표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불 나와 있는 거면 고인화성 물질이고요. 해골바가지수는 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그 다음에 X자 쓰면 자극성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고 표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꼭 보셔야 돼요. 경고 표시를 봐서 어디에 위험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MSDS란 하고 나오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래가지고 적으시고 저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 정도는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 문제 77번은 햇색 관련 내용인데요. 법적 규격하고 산해 규격을 자주 물어봐요. 법적 규격하고 산해 규격을. 그래서 예시에 있듯이 제품 설명서 및 제품 용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완제품의 규격이라 그래가지고요. 완제품의 규격이라 그래서 법적 규격하고 산해 규격이 있는데 여기 나타내는 게 성상, 생물학적 항목하고 화학적 항목, 물리적 항목 이렇게 논하져 있어요. 그래서 성상은 뭐 비슷하고요. 물리적 항목도 비슷한데 주로 법적 규격하고 산해 규격이 틀린 거는 생물학적 항목하고 화학적 항목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완제품의 규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이 또 중요해요. 유통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항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건 제품명, 제품 유형,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성분 배합 비율, 제조 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상 주의사항,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제품의 용도, 섭취 방법, 유통기한. 그래서 13개 정도를 적어줘야 돼요. 13개 정도를. 그래서 13개 정도를 이렇게 이 제품 설명서에 적어야 되는 항목을 뭐 13개를 적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한 5개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법적 규격하고 산해 규격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엄격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법적 규격은 최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식품에 최소 기준을 정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는 게 법적 규격이고요. 산해 규격은 내가 스태미나가 넘쳐서 우리 회사 제품은 법적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표들 보시면 법적 규격은 빈칸이 많지만 산해 규격은 되게 꼼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법적 규격과 산해 규격은 틀리다. 그리고 산해 규격이나 여기에 보이는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 요소, 물리적 항목은 다 CCP에 해당되는 겁니다. CCP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CCP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CCP를 하자들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하자들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하자드 평가하는 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심각성하고 발생 가능성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자들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가 그 발생 가능성하고 하자들을 할 때 그 위해의 종류와 위해의 발생 가능성하고 위해의 수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수준이 높은 경우랑 보통하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위의 수준이 높은 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클로스트림 보툴리듐이나 살모넬라 TP, 리스테리아, 이콜리, 오이로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케미칼료는 마비성 페류독, 건망성성 페류독 이런 게 있고요. 유리조각, 피지컬은 유리조각, 금속성 이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높을 경우 종류는 혹시 적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B, C, P 한 두세 개씩 외워가지고 꼭 보셔야 되고요. 위해성 정도를 높은 경우, 중간, 낮음 이렇게 해서 발생 가능성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3점 이상 되면은 이게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가 CCP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완제품의 규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법적 규격보다 산해 규격이 여기서 보면 장출혈성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학적 항목에서도 되게 많죠. 그래서 항상 법적 규격보다는 산해 규격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그래서 무슨 좋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산해 규격이 깐깐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규격을 만들어야지만 세계 인류 제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로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CP 결정도예요. CCP 결정도에서 질문을 5가지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CCP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공정을 갖다가 위에 공정이 있는데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 그래 있고요. 크리티컬 컨트롤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 해가지고 CP가 됐을 때와 CCP가 됐을 경우가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CCP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질문 2에서 모든 공정에서 확인된 위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는가? 예, 그러면은 그게 CCP가 되는데 나머지가 아니면은요, 대부분 다 CP가 돼요. 그리고 질문 5번째에서 확인된 위해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발생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후에 공정이 있는가 했을 때 이후에 공정이 없다 그랬을 때만 CCP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정에서 확인된 위해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을 때가 CCP가 되고요. 확인된 위해를 제거나 또는 그 방법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키든 이후에 공정이 있는가 할 때 아니오 했을 때만 CC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CP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어디가 CCP냐 어떨 경우가 이렇게 이런 거 아니오를 갖다 박스